영하 설국열차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79개국 상공에 비행기로 인공냉각 물질을 살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거대한 한파가 세계를 강타하며 지구는 다시 빙하기를 맞게 되었고 열차에 올라탄 소수를 제외하곤 모든 생명체가 멸종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비슷한 일이 2024년 9월 1일 중국 충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날 중국은 연일 40도 가까운 불볕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인공 강우를 시행했습니다. 구름 속에 화학물질을 뿌려 비가 오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약 200개의 로켓이 하늘로 발사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제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렸고 기온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상황은 충칭 시민들에겐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도시에 강력한 돌풍이 불면서 나무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지고 창문이 날아가는 등 재난과 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공 강우가 아니라 인공 재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공 강우는 구름 씨 뿌리기라고도 부릅니다. 즉, 구름에 화학물질을 뿌려서 인위적으로 비를 유도하거나 강수량을 늘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이용하여 구름씨를 뿌리는 항공 실험과 지상에서 로켓을 구름에 쏘아 올리는 지상 실험이 있습니다. 지상 실험의 경우 항공 실험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그만큼 정확도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무조건 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공 강우를 위한 필수 조건은 당연히 구름입니다. 일단 구름이 전혀 없거나 너무 얇은 경우에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즉, 어느 정도 발달한 비구름이 있어야 하는데 층운과 저군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구름씨로 활용되는 화학물질로는 드라이 아이스, 요드화은, 칼륨 등이 있습니다. 이 또한 온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요드화은의 경우에는 0도씨 이하에서만 효과를 볼 수 있기에 여름철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온이 높은 날에는 드라이 아이스나 나트륨, 리튬 같은 주변의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진 물질이 주로 이용됩니다. 인공 강우에 대한 첫 아이디어가 나온 건 1891년입니다. 미국의 발명가 루이스 게스먼은 액화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응결시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게 하는 방식을 구상해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미국의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후 1946년 미국의 화학자이자 기상학자인 빈센트 셰퍼가 인공 강우 실험을 최초로 성공시켰습니다. 그는 기미 가득한 냉장고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자 얼음 결정들이 생성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인공 강우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4,000m 상공의 매사추세츠 산맥 위로 올라가서 구름에 드라이 아이스를 살포해 눈을 내리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인간이 날씨를 조작해 비나 눈을 내리게 한 첫 기록이죠. 이후 인공 강우는 미국, 중국,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태국 등 50개국 이상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 중 중국이 충칭의 예에서 보듯 인공 강우에 가장 적극적이고 의외로 중동 국가들도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극심한 물 부족 국가라 인공비를 통해 담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죠.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2021년 새로운 기술을 선보여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드론으로 구름에 전기 충격을 가해 비를 내리게 한 것입니다. 이후엔 레이저도 장착했죠. 구름 속에는 각각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작은 물방울들이 있는데 흩어져 있는 이 물방울들에 전기나 레이저를 쏘아 서로 끌어당기고 뭉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방울들이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땅으로 비가 되어 떨어지게 되죠. 이 방식은 기존의 비행기로 화학물질을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계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인공 강우에 꽤 관심이 많습니다. 국내 연구는 2017년도에 다목적 기상 항공기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고 그 이듬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첫 실험을 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가뭄 극복보단 산불 예방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적으로 비를 만드는 데 드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의 2019년 보도를 보면 미세먼지를 가라앉히기 위해 서해안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했는데 요드와 안이 들은 연소탄 24발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 발이 30만 원으로 총 720만 원이 들었죠. 아마 대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싸네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소규모의 실험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인공강우에 드는 돈은 적용하는 지역의 규모나 사용하는 기술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인도는 지난해 3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서 비를 만드는데 3억 루피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절반 크기에 약 50억 원이 든 셈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경기도 크기에도 인공강우를 했는데 약 165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인공강우 관련 예산이 다른데 산이 많은 콜로라도가 240만 달러인데 비해 사막이 많은 유타는 거의 6배인 1,400만 달러나 됩니다. 우리는 73억 원이 올해 인공강우에 배당된 정부 예산입니다. 인공강우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당연히 가뭄 해결입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아랍에미리트 등의 중동 국가에서는 인공강우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으로 보고 이 분야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전 국토의 60%의 마음대로 눈과 비를 내리게 할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멕시코는 산불 진화에 사용 중이고 태국은 비로 미세먼지를 씻어내 공기 질을 개선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강우는 국가적인 이벤트에도 사용됩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차례 인공강우를 시행했습니다. 베이징에 구름이 접근하는 족족 씨를 뿌려 비를 미리 내리게 했죠. 이렇게 비를 말린 덕에 중국은 화창한 날씨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대한 개막식을 열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2016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행사를 맑은 날에 치르기 위해 미리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인공강우 기술이 더 발전하면 앞으로의 쓰임새가 이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선 인공강우를 군사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적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홍수를 유발하거나 안개를 발생시켜 은밀히 기습작전에 나서거나 바람의 방향을 바꿔 화생방 공격의 효과를 높이거나 반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인공강우 기술을 거꾸로 활용해 적대국에 비를 오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위적인 자극으로 비를 미리 내리게 해 특정 국가의 심각한 가뭄을 유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공강우는 국제 분쟁의 중요한 미래의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 지역에서 인공강우를 반복할 경우 이웃 국가의 대기 수분이 고갈되어 가뭄이 장기화하고 기상 패턴의 변화로 생태계까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인공강우를 할 때마다 페르시아만 건너편의 이란이 우리의 구름을 훔쳐가지 말라고 반발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충돌 요인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인공강우는 이에 대한 대응체계 하나로 더욱 각광받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예측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술을 가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수자원 확보와 식량 안보 면에서 불평등이 더 악화할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 할 것입니다.